제가 펜션 현관문 밖에 섰을 때 안에서는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그 영감탱이 진짜 오늘 나가? 지연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응, 통장 잔액 300원밖에 안 남았더라. 2억 5천 깔끔하게 다 털었지. 바닷가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김성호, 올해 68세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내 정수기와는 15년 전 교통사고로 이별했고 딸 하나 시집 보낸 후 혼자 살았습니다. 65세에 정년퇴직하던 날 교무실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동료 교사 박 선생이 축하한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성호 선생,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은데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칠판 앞에서만 살았구나. 아내도 없고, 딸은 시집 가서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와 갔던 동해 바닷가가 떠올랐습니다. 파도 소리 들으며 책 읽고 낚시하고 그렇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해안가 소형 주택들을 검색했습니다. 가격은 7천에서 1억 사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바닷가로 이사 갈까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 사시는데. 괜찮아, 아빠 아직 건강하니까. 딸은 별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집 정리하고 짐을 쌌습니다. 책과 옷까지, 낚싯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흔적은 상장 몇 장뿐이었죠. 이사 전날 밤, 빈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강원도 속초에 도착한 건 5월 초였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죠.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68세 나이에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가능하다니. 오후에는 방파제에서 낚시를 했습니다. 잡히는 건 별로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졌으니까요. 저녁에는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반찬을 푸짐하게 주셨죠. 혼자 사세요? 네, 서울서 내려왔어요. 좋은 곳 오셨네요. 여기 공기 좋아요. 일주일쯤 지나자 동네가 익숙해졌습니다. 해변 산책로, 작은 카페, 아침 시장. 모든 게 평화로웠죠. 하지만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말 상대가 없으니 하루 종일 혼잣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자유로웠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해변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한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러세요. 그녀는 지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이곳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아내를 일찍 보냈죠. 그렇군요.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뭐,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교사 출신이라는 제 얘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생님이셨어요? 저도 어릴 때 교사가 꿈이었는데. 결혼하고 포기했죠. 그날 이후 우연처럼 자주 마주쳤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카페에서, 시장에서. 지연은 항상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낚시 가세요? 같이 가도 될까요? 외롭게 살던 68세 노인에게
40대 여성의 관심은 달콤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지연은 제 원룸까지 찾아왔습니다. 근처 지나다가 들렀어요. 커피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지연은 제 좁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너무 좁으시겠어요? 혼자 사시기에 불편하시죠? 괜찮아요.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 같은 분은 더 좋은 곳에서 사셔야죠. 퇴직금도 있으시잖아요. 그 말에 조금 경계심이 들었지만 지연의 따뜻한 미소에 곧 녹아버렸습니다. 2주일쯤 지났을 때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제 펜션 좀 보러 오실래요? 사실 요즘 손님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워요. 동업자를 찾고 있거든요. 펜션은 해변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죠. 객실 5개, 거실과 부엌도 넓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그죠? 그런데 대출 이자가 부담이에요. 한 2억 정도만 투자하시면 공동 명의로 운영할 수 있어요. 수익도 반반 나누고요. 귀가 솔깃했습니다. 퇴직금을 은행에만 넣어두는 것보다 이렇게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죠. 게다가 지연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랑 같이 일하고 싶어요. 믿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펜션 투자, 지연과의 동업,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설레고 기대됐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 좀 할게요. 지연의 집은 펜션 바로 옆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거실은 따뜻했고 저녁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어요? 선생님 오신다고 특별히 준비했어요. 식사하며 지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펜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죠. 혼자 운영하기 힘들어서 팔까도 생각했는데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여자도 저처럼 외롭구나. 함께 의지하며 살 수 있겠구나. 저녁 식사 후 지연이 커피를 내왔습니다. 선생님, 투자 결정하셨어요?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계약서 같은 것도 봐야 하고. 당연하죠. 제가 변호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제대로 된 계약서 만들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밤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바닷바람이 시원했습니다. 68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도 사라질 것 같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것 같았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걸, 지연이 이미 3명의 노인을 똑같은 방법으로 속였다는 걸 말이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딸한테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펜션 사업 좀 해볼까 해. 괜찮을 것 같아? 글쎄요, 아빠. 잘 모르는 사람이랑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알아서 하세요. 딸은 별로 관심 없다는 투였습니다. 결국 제 판단으로 결정했죠. 지연한테 전화했습니다. 투자하기로 했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선생님. 계약서는 어떻게 쓸까요? 제가 알아볼게요. 변호사 친구가 있어요. 며칠 후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빠르게 훑어봤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지연을 믿었죠. 2억 5천만 원 전액을 지연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일순간에 사라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송금 다음날 지연이 샴페인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축하해요.
우리 파트너 됐어요. 둘이서 건배했습니다. 달콤한 샴페인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혼자 외로웠어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저도요. 첫 키스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68세 나이에 다시 사랑에 빠질 줄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하고, 밤에는 영화를 봤습니다. 손님은 거의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펜션 명의를 제 이름으로만 할게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게 유리해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조금 이상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정말 지연 단독 명의였습니다. 투자금 2억 5천에 대한 영수증은 간단한 차용증뿐이었죠.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제가 선생님 배신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믿어요. 저는 원룸을 정리하고 펜션으로 완전히 이사했습니다. 2층 작은 방 하나가 제 공간이 됐죠. 지연은 1층 안방을 썼습니다. 함께 살지만 각자 방을 쓰는 게 예의라고 했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지연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함께 하자고 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혼자 하는 날이 많아졌죠. 밤에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해? 물어보면 펜션 업체라고 둘러댔습니다. 손님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예약 사이트를 확인해 봤는데 후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지연아, 홍보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남남 같았죠. 3개월째 되던 날, 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00만 원. 원룸 월세, 생활비로 쓴 돈이었습니다. 2억 5천은 이미 지연 계좌에 들어간 상태였고 돌려받을 방법은 차용증뿐이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지연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지연이 외출한다고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요. 늦을 거예요. 11시가 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돌아온 지연은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술 마셔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며칠 후 지연의 핸드폰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 간 사이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자기야, 오늘 밤에 봐. 보고 싶어? 발신자는 민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누구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핸드폰 봤어요? 메시지가 떠서 우연히 봤어. 그 사람 누구야?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지연은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했죠. 4개월째 지연은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외출하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혼자 펜션을 지켰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없었고 예약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 펜션 대출 이자는 정말 있는 걸까?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지연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활비 좀 주실 수 있어요? 펜션 운영비가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00만 원만 주세요. 당장 전기세랑 수도세 내야 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20만 원. 거의 전부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펜션 수입은 언제쯤 생기나요? 곧 성수기잖아요. 곧 손님 들어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남은 돈은 20만 원. 한 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연을 믿었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카드를 긁었는데 승인이 거부됐습니다. 한도 초과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500만 원, 레스토랑 200만 원, 의류 매장 300만 원. 모두 제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내 카드로 1,00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펜션 비품 사는데 썼어요. 침구랑 수건 새로 사야 했거든요. 1,000만 원이나 하는 침구가 어디 있어? 그리고 왜 내 허락도 없이? 선생님, 돈이 우리 돈 아니에요? 파트너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6개월째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2층 방 좀 비워주실래요? 친구가 며칠 묵고 간대요. 내가 어디로 가라고? 1층 창고 방 있잖아요. 거기서 며칠만 주무세요. 창고 방은 습하고 좁았습니다. 창문도 작아서 환기도 안 됐죠. 며칠이요? 일주일 정도요. 그 친구가 중요한 손님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서 창고 방으로 옮겼습니다. 68세 노인이 제 돈 2억 5천만 원 들어간 집에서 창고 신세를 지는 꼴이었습니다. 이틀 후 밤 2층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의 친구라던 사람은 남자였던 겁니다. 자기야, 이 집 정말 좋다. 얼마 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값은 안 들었어. 바보 같은 영감탱이가 2억 5천 다 냈거든. 남자가 웃었습니다. 대박이네. 이번에도 성공이네. 당연하지. 세 번째야. 이제 익숙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 번째? 나 말고도 2명이 더 있었다는 건가? 창고 방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영감탱이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완전 바보야. 매일 나한테 사랑한다고 문자 보내. 역겹지 않아? 그냥 돈만 생각해.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한 달 후면 뭐 하는데? 펜션 팔 거야. 이미 매수자 찾았어. 3억에 팔기로 했거든. 그럼 우리 몫은 얼마야? 2억 5천은 이미 내 계좌고 펜션 팔면 3억이니까 총 5억 5천. 반반 나누면 우리 각각 2억 7,500씩. 남자가 환호했습니다. 완전 대박이네. 그 영감탱이는 어떻게 하고? 내쫓으면 되지. 차용증? 그딴 거 효력 없어. 변호사 친구가 날짜 조작해서 만든 거라 법적으로 무효야. 쫓아내면 경찰 신고하지 않을까? 신고해봤자 소용없어. 계약서에 내 단독 명의로 다 돼 있고 증거는 조작된 차용증뿐이야. 늙은이가 사기당한 거 증명 못해. 두 사람이 낄낄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창고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억 5천만 원. 30년 교직, 생활, 퇴직금 전부. 그게 1년도 안 돼서 사라진 겁니다. 그것도 사기꾼 여자와 그 남자친구 주머니로.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창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는 누구야? 친구요. 왜요? 친구 치고는 너무 친해 보이던데. 선생님, 무슨 오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랜 친구예요. 거짓말하지 마. 다 들었어. 나한테 사기친 거.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뭘 들었는데요? 어젯밤 대화. 2억 5천 가로챈 것, 펜션 팔려는 것, 나 쫓아내려는 것 다 들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듣고 싶은 거 들으셨으면 됐네요. 그래서요? 어쩔 건데요? 내 돈 돌려줘. 당장. 무슨 돈이요? 투자금이잖아요. 펜션 적자라 다 썼어요. 차용증 있잖아. 그거 가지고 법원 가봐요. 그거 날짜 조작된 거라 효력 없을걸요. 변호사 친구가 확인해줬거든요. 경찰 신고할 거야. 신고해봐요. 누가 믿겠어요? 68살 늙은이가 40대 여자한테 사랑에 빠져서 돈 갖다 바친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계약서에 투자금 어디 썼는지 명시 안 돼 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년 전 그 따뜻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알아서 하세요. 일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세요. 여긴 제 집이에요. 일주일? 한 달만 더 있게 해줘. 다른 데 알아볼 시간이라도. 안 돼요. 당장 이번 주 안으로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불러서 무단 침입으로 고소할 거예요. 제가 무릎 꿇었습니다. 68세 노인이 40대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딸한테 연락해서 도움 좀 받을 시간만. 지연은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제 인생도 바빠서요. 3일 드릴게요. 3일 후 짐 안 싸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리고 나가세요. 보기 싫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창고 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2억 5천만 원, 68년 인생. 모든 게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바쁜 것 같던데. 바쁘긴 한데 왜요? 아빠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딸한테 이런 말 하기가 너무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펜션 투자한 거 있잖아. 그게 사기였어. 뭐라고요? 아빠가 사기를 당했다고요? 돈을 다 잃었어. 2억 5천 전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랑 사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판단했어. 지금 어디 계세요? 펜션이요. 그런데 여기서 3일 안에 나가래. 갈 데가 없어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희 집은 안 돼요. 남편이 절대 반대할 거예요. 며칠만이라도 안 될까? 안 돼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우리 집 좁아서 애들 방도 따로 없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모텔이라도 잡으세요. 돈 좀 보내드릴게요. 100만 원 보낼 테니까 한 달은 버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요양원 알아볼게요. 아빠 나이에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요양원은 싫다. 아빠, 지금 상황에서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돈도 없고 집도 없으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딸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죠. 혈압을 재보니 180에 90.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창고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내일까지예요. 짐 다 쌌어요? 아직요. 몸이 안 좋아서.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내일 정오까지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제발 일주일만. 병원 좀 다녀올 시간만. 안 된다니까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문이 다시 쾅 닫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방 하나, 책 몇 권, 낚싯대. 그게 전부였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0만 원. 딸이 보내준 100만 원을 합쳐도 120만 원. 모텔비로 한 달을 버티기에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정오, 저는 가방을 들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지연은 현관문 앞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 나가셨어요? 네. 그럼 열쇠 주세요. 열쇠를 건네자 지연이 받아들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엔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졌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속이다니요? 투자하셨다가 손해본 거잖아요. 사업이 원래 그런 거예요. 사업? 사기지. 나 말고도 3명 더 속였잖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증거 있어요? 어젯밤 대화 다 들었다고. 녹음했어요? 아니면 증인 있어요? 없으면 입 닥치세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당신이 사기꾼이야. 입 닥치라니까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여기 사기꾼 있어요. 이 여자가 노인들 돈 뜯어먹는 사기꾼이라고요. 제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봤죠. 지연이 연기하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투자 손해보셨다고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근처 카페 주인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연 씨? 아니에요. 이 어르신이 투자 손해보셨다고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 거예요. 가엾게. 그러게요. 사업이 다 그렇지 뭐. 저는 가방을 들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모두 지연 편이었으니까요. 속초 시외 버스터미널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웠지만 택시 탈 돈도 아까웠습니다.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서울로 돌아가면 뭐가 있나? 친구들은 다 세상 떠나거나 연락 끊긴 지 오래고, 딸은 절 받아주지 않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대합실 의자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골골대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저렇게 되는 건가? 새벽 5시쯤 경비원이 깨웠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터미널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새벽 바람은 쌀쌀했죠. 근처 24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컵라면 하나를 끓여 먹었습니다. 3,000원. 이제 남은 돈은 11만 7천원. 편의점 구석 자리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2억 5천만 원을 가진 퇴직 교사였는데 지금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노숙자 신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어디 계세요? 속초 터미널이야. 거기서 뭐 하세요? 어디 갈 데 없어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제가 요양원 한 군데 알아봤어요.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그 돈 어디서 나와? 제가 절반 낼게요. 125만 원. 나머지는 국가 지원 받으시고.
나는 요양원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럼 어쩌시게요? 거리에서 노숙하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이틀 후에 상담 예약 잡아놨어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역에서 마중 나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요양원. 그곳만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후 자식들이 점점 연락을 끊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결국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들. 하지만 지금 제게 선택권이 있나요?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지고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68세 노인의 비참한 모습. 바닷가에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황혼 연애를 하며 따뜻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틀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딸 수진이 개찰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아. 짧은 인사였습니다. 차까지 걸어가는 동안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오늘 오후 3시에 요양원 상담 있어요. 같이 가봐요. 알겠어. 그런데 수진아. 왜요? 아빠가 미안하다.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2억 5천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습니다. 딸은 6,000원짜리 김치찌개 정식을 시켰습니다. 저도 같은 걸로 주세요. 식사하는 동안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양원 들어가시면 한 달에 제가 125만 원씩 드릴게요. 나머지는 기초연금이랑 국가 지원으로 충당하시고.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한테 더 이상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125만 원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알았어. 그리고 요양원에서 적응 못 하신다고 나오시면 안 돼요. 저희 집은 절대 못 받아요. 그것도 알았어. 오후 3시 강남에 있는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은 깔끔했고 로비는 호텔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김수진 고객님이시죠?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네, 아버지 상담 때문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상담사가 서류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실버타운은 일반실과 특실이 있습니다. 일반실은 4인실이고 한 달에 250만 원입니다. 특실은 2인실인데 350만 원이고요. 저희는 일반실로요. 알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나요? 아직 신청 안 했어요. 그럼 신청하시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실제 부담은 220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딸이 물었습니다. 국가 지원은 없나요?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시면 일부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해 보세요.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객실들을 구경했습니다. 4인실에는 침대 4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80세 정도입니다.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335 앉아 계셨습니다. 대부분 무표정했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죠. 아들아, 언제 오니? 엄마 여기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여기 생활 어떠세요?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재활치료실도 구경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여기는 하루 1시간씩 재활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상담실로 돌아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1,000만 원은 퇴소 시 전액 환불됩니다. 단, 한 달 이내 퇴소 시에는 위약금 300만 원 공제하고요. 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볼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빈 방이 하나밖에 없어서요. 다음 주까지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한테 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실버타운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딸이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아빠 생각은 어때요? 글쎄다. 좀 답답해 보이던데. 아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도 없고 집도 없잖아요. 알아. 그런데 막상 가려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네.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저도 모시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남편도 반대하고 집도 좁고. 괜찮아. 내 입장도 이해해. 그날 밤 딸네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다용도실을 비워서 간이 침대를 놓아줬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한밤중에 사위와 딸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언제까지 계실 거야? 요양원 들어가실 때까지만. 빨리 결정하셨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래. 근데 아빠가 망설이시네. 이해는 돼. 요양원 가기 싫으시겠지. 이해는 무슨. 본인이 판단 잘못해서 사기당한 건데. 그래도 우리 아빠잖아. 알았어. 근데 일주일 이상은 안 돼. 내가 재택근무하는데 불편해. 알았어. 최대한 빨리 결정하시게 할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네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에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팔순쯤 돼 보였습니다. 아침 운동 나오셨어요? 네. 매일 이 시간에 산책합니다. 여기 사세요? 딸네 집에 잠시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저도 3년 전까지는 아들네 집에 있었어요. 지금은요? 혼자 삽니다.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적응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자식들 눈치 안 봐도 되고. 할아버지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원룸 월세가 얼마나 하세요? 40만 원이요. 관리비 포함이고. 기초연금으로 충분한가요?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50만 원 합쳐서 80만 원 받아요. 월세 내고 30만 원 남는데 그걸로 생활하죠. 그게 가능한가요? 식비는 어떻게? 경로 식당에서 아침, 점심 먹어요. 한 끼에 1,000원이거든요. 저녁은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적응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요양원 가는 것보다 100배 낫죠. 요양원도 알아보셨어요? 아들이 보내려고 했죠. 근데 제가 거부했어요. 거기 가면 사람이 아니라 번호가 되거든요. 맞아요. 저도 어제 둘러봤는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좁은 원룸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국가 지원 받으면 살 수 있어요. 할아버지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경로식당 이용법, 저렴한 원룸 구하는 법. 모든 걸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큰 도움이 됐어요. 천만에요. 우리 노인들끼리 도와야죠. 요양원만이 답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 요양원 안 갈래. 뭐라고요? 원룸 하나 얻어서 혼자 살게. 아빠, 무슨 돈으로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경로식당 이용하면 돼. 아빠가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12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 아까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딸이 화를 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아빠가 사기당해서 돈 다 날렸으면서 또 혼자 산다고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요양원은 절대 안 가.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세요. 딸네 집을 나와 근처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딸이 준 100만 원으로 보증금을 내고 남은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없습니다. 전부 사기당했어요. 증명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있긴 한데 날짜가 조작된 거라서 효력이 없대요. 담당 공무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서류 접수는 해드릴게요. 심사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기초연금 신청도 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그것도 승인까지 한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당장은 딸이 준 돈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됐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죠. 창문도 작아서 햇빛도 잘 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로식당을 찾아 아침,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한 끼에 1,000원. 저녁은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 하루 식비 5,000원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경로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나 완전 사기당했어. 속초에서 펜션 투자한다고 2억 넣었는데 다 날렸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펜션 투자하셨다고 하셨나요? 할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왜요? 혹시 속초에 있는 펜션인가요?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운영자가 40대 여자였나요? 이름이 지연이?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저도 당했습니다. 똑같이. 뭐라고요? 할아버지와 저는 구석 자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는 2년 전에 지연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수법이었죠. 친절하게 다가오고 펜션 투자 제안하고 돈 받고 버리기. 저는 1억 8천 날렸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억 5천입니다. 경찰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계약서에 제 명의가 없고 차용증도 날짜 조작된 거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같이 해봅시다. 다음 날 할아버지와 함께 속초로 향했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펜션 근처 카페에 들어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펜션 주인 지연 씨 아세요? 물론이죠. 단골 손님인데. 그 사람 오래 여기서 살았나요? 한 3년 됐을걸요. 남자친구랑 자주 오더라고요. 남자친구요? 젊은 남자. 30대쯤? 이름은 민준이라고 하던데.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나이 많은 남자들이 펜션에 자주 왔다 간 것 같은. 카페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작년에도 할아버지 한 분 계셨고 재작년에도. 다들 몇 달 있다가 사라지던데. 그분들 연락처 아시나요? 글쎄요. 근데 작년에 오셨던 분은 서울 사시던데.
한 번은 주소 적어주신 적 있어요. 잠깐만요. 카페 주인이 서랍을 뒤지더니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박철수 씨. 서울 관악구 사시던데. 고맙습니다. 우리는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관악구 낡은 다세대 주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박철수 씨 댁 맞으신가요? 저희 속초 펜션건으로 왔는데요. 문이 열렸습니다. 70대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펜션이요? 설마 지연이 때문에?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박 씨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1억 2천. 작년 3월에 우리는 셋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친절한 접근, 투자 제안, 사랑 고백, 돈 가로채기.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경찰이 한 명 피해자는 안 믿어도 3명이면 달라질 거예요. 좋아요. 해봅시다. 다음 날 우리 셋은 속초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님, 저희가 같은 사람한테 사기당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가 3명이라. 그리고 수법도 똑같고. 증거가 있나요?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차용증 3개, 계약서 4본, 카페 주인 증언, 민준과의 통화 내역.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시작할 수 있겠네요. 피의자 주소 아시죠? 네, 펜션 주소 알려드릴게요. 일주일 후 형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피의자 지연과 공범 민준 체포했습니다. 내일 조사 있으니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세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지연을 봤습니다. 수갑을 찬 모습이었죠. 지연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할 말 없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제발 합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돈은요? 어디 갔어요? 다 썼어요. 민준이랑.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 혼자만 속인 게 아니에요. 3명이에요. 우리 모두 평생 모은 돈 잃었어요. 합의 같은 거 없어요. 지연이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조사를 받으며 모든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피해 금액, 사기 수법, 민준과의 관계. 형사가 말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기소될 겁니다. 한 달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 지연과 민준,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석 달 후였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연을 봤습니다. 초췌한 모습이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지연은 징역 5년, 피고인 민준은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 씨와 다른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한 거죠. 하지만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연의 재산은 이미 다 소진된 상태였으니까요. 펜션도 대출이 가득해서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래도 마음은 조금 후련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승인이 났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치면 75만 원이었죠. 고시원 월세 35만 원 내고
4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경로 식당에서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은 편의점에서 해결했습니다. 가끔 박 씨와 다른 할아버지를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같은 아픔을 겪은 동지였으니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루하루. 우리 나이에 뭐 바라겠어요. 그래도 자유롭잖아요. 맞아요. 요양원보다 100배 낫죠. 어느 날 몸이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근처 보건소에 갔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200에 110. 위험 수치였습니다. 어르신, 큰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협심증 의심됩니다. 큰 병원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시면 의료비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입원 기간은 일주일. 의료비는 대부분 지원받았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2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었습니다. 퇴원 후 몸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고시원 2층 방까지 올라가는 게 고역이었죠. 석 달 후 다시 쓰러졌습니다. 이번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재활치료 받으셔야 해요. 혼자 생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이제 요양병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혼자는 못 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으니까요. 알았어. 일주일 후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침대를 배정받았죠. 창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색 건물만 가득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습니다. 2년 전 속초에서 봤던 그 바다.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바닷가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사랑도 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줄 알았죠. 하지만 1년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2억 5천만 원도 건강도 자유도 다 잃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얻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돈이 아니라 자유에서 온다는 것. 6개월이라도 고시원에서 자유롭게 산 시간이 요양원 1년보다 나았다는 것. 옆 침대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아, 언제 오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건물 너머 어디쯤 바다가 있겠죠. 언젠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바다를 꿈꿨던 시간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지금 저는 70세입니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왼쪽 팔은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지만 오른손으로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교도소에 있고 펜션은 경매로 넘어갔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적어도 싸웠으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창밖을 바라봅니다. 회색 건물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바다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겠죠. 파도가 치고 갈매기가 울고 누군가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저처럼 속지 않고 바닷가에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1년 만에 끝났지만 그 꿈을 꾸었던 시간만은 진짜였습니다.